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8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역습 전략을 즐겨 사용하며 이 전략은 스트루이크와 오르타망고엔을 중심으로 한 빠른 속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기술적인 우위에 밀려 여러 차례 실점을 허용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후브너, 이지스, 라마다니로 구성된 백스리가 중앙에서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유지했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롱패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상대 수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추어 아움과 베르동크가 수비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적인 지원이나 창의적인 전개에는 기여도가 낮아 전체적인 경기력에 제한을 주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팀의 공격은 알주아이르와 알브라이칸 그리고 알사하피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며 특히 이들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직전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세밀한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하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비에서는 탐바크티와 알부야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압두라미드와 알샤라니 같은 풀백들이 후방에 안정감을 더하는 동시에 측면 지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인도네시아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적인 우위와 조직적인 전술 운용 능력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역시 밀집 수비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을 통해 간헐적으로 기회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롱패스 중심의 단순한 역습 전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조직력을 흔들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득점 전개 과정에서의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큰 점수차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를 주도하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양팀 모두 공격적인 완성도가 부족한 만큼 결정적인 장면이 적은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두 팀 모두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장시간 이어지는 지루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4-3-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 전개를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며 특히 웨이를 중심으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선호합니다. 최근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상대의 압박에 고전했으나 후반 막판 기회를 살려 1-0으로 신승을 거두며 가까스로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유닌과 압두엘리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침투를 시도했지만 단조로운 전술로 인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수비에서는 지안과 주가 중앙 수비를 이끌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측면에서는 유한이와 왕이 수비에 적극 가담해 상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격의 창의성과 변칙적인 전술이 부족해 강팀을 상대로는 경기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일본은 3-4-2-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조직적인 지공 전개와 측면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뛰어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다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나미노와 카마다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의 물꼬를 트며 도안과 미토마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최전방의 오가와는 기회를 마무리하는 데 다소 기복이 있지만 일본의 전술적 다양성 덕분에 꾸준히 찬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이타쿠라, 마치다, 하시오카로 구성된 백스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모리타와 엔도가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지원하며 상대의 역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수비 구조는 단순한 롱볼이나 속공에 의존하는 팀들에게 특히 강력한 대응력을 보입니다. 경기의 전개는 일본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웨이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견고한 백스리와 중원의 수비 지원 체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공격 패턴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일본 수비진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미나미노와 카마다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도안과 미토마의 측면 돌파가 중국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공수 전반에서 중국을 압도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수비적으로 조직력을 다지며 실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본의 다채로운 공격 패턴과 기술적 우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으며 다득점으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북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속공 전술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나름의 활발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의 견고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며 공격을 강화했으나 세밀함과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리조국과 한광성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자주 선보이지만 상대 팀이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거나 촘촘하게 조직적인 수비를 펼칠 경우 이들의 위력은 크게 제한됩니다. 중원에서는 리영진과 정일관이 꾸준히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의적인 움직임이나 예측을 벗어난 플레이가 부족해 전체적인 공격 전술은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김유성과 장국철의 중앙 수비 조합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장국철의 느린 발은 북한 수비의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상대가 빠르게 전환해 역습을 시도할 경우 배후 공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측면에서는 리정성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공수 양면에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의 측면 공격수들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기도 해 안정성 면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3-4-1-2 포메이션을 통해 조직적인 속공과 공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전에서는 빠른 전환 플레이와 중원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마샤리포프와 파이줄라예프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스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경기의 흐름을 이끌었으며 최전방에서는 쇼무로도프가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격 연결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쇼무로도프의 부상 여파로 인해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알리클로프, 쿠샤노프, 압둘라예프로 구성된 103가 공중볼 경합과 조직적인 압박에서 우위를 보이며 북한의 단순한 롱볼 중심의 속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투르스노프와 나르주라예프가 윙백으로 기용되며 공격과 수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어 북한의 측면 플레이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시디코프와 함다모프가 공수 양면에서 강한 압박과 정교한 패스로 경기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이 전술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속공 전술에 의존하며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변칙적인 움직임이 부족해 우즈베키스탄의 견고한 수비를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뒷공간 관리에 허점이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의 빠른 역습에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한두 골차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수비적 허점과 우즈베키스탄의 공격력으로 인해 다득점 경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촘촘한 수비에서 출발해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주로 구사합니다. 최근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했으나 알리와 다바크가 속공 상황에서 보여준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돋보였지만 팔레스타인의 공격 패턴이 롱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공격 전술은 조직적이고 압박이 강한 대한민국 수비진에게 효과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테르마니니와 살레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강한 피지컬로 공중볼 경합이나 1대1 대결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대의 기술적인 플레이와 빠른 패스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측면 수비 역시 안정감이 부족해 상대가 측면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경우 이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아마르와 유세프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연결하지만 창의적인 전개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정교한 빌드업과 지공 전개를 강조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직전 쿠웨이트전에서 대한민국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효율적인 공격 운영을 선보였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두 선수의 측면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가 팔레스타인 수비에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도 패스를 통해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황인범과 이재성 역시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하며 오세훈은 최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은 팔레스타인의 단순한 롱볼 중심의 공격과 대조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비에서는 김민재와 조유민이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박용우가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과 수비 지원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비는 조직적이고 단단해 팔레스타인의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역습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대한민국이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팔레스타인의 공격은 대한민국의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되기 어렵고 공격적인 다양성에서도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다득점 가능성은 제한적이더라도 대한민국이 경기를 손쉽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리가 예상되며 상대 수비의 밀집과 효율적인 수비 운영을 감안할 때 스코어는 대량 득점보다는 소규모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